제가 이제 무수히 많은 뼈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신 분의 뼈는 정말 뼈도 남다르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어떤 안 좋은 자세라던가 반복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 편식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러니까 특정 성분이 부족한 식단 이런 것들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결국 뼈에도 그 흔적이 남는다는 그런 사례를 저는 무수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수렵 채집 시기에 사람들의 뼈가 더 건강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과거에 생계 활동으로 채집과 수렵을 했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지금의 우리와 비교해서 어떨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또 채집과 수렵 생활 이후에 인류는 농경이라고 하는 생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농경을 채택하고 나서 인류의 건강 상태가 더 사실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사람 뼈를 통해서 이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오히려 농사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보다 채집 수렵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더 좋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을 하면서 농사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양한 그 자원을 음식물로 섭취하지 않고 몇 가지 단일 작물에 의존하는 그런 시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농사를 짓는 생활,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쪼그려 앉아서 무언가를 심고 또 땅을 일구고 밭을 갈아야 되고 또 특정 시기에는 그것을 수확하고 그런 어떤 계속 반복되는 그런 노동을 해야 되죠. 당연히 농사를 짓다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인류의 뼈 상태가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 사람들, 생계 방식을 수렵과 채집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의존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오히려 농사를 짓던 사람들보다 더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 공동묘지였던 진관동 유적에서 수천 개의 뼈가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어땠나요? 지금 은평구 뉴타운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사실 조선시대 공동묘지였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그 일대에 조선시대 무덤을 발굴을 했었는데요. 약 3,000여 개의 무덤이 확인이 됐고요. 거기에서 700여 개체 안팎의 사람뼈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뼈를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경우는 에나멜 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치아가 자라는 시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스트레스 지표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요. 사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지표가 바로 에나멜 형성 부전증인데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10 중에 9명의 치아에서 그런 흔적이 확인되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이 시절에 그것이 질병이 됐던 아니면 기생충 감염이 됐던 혹은 아니면 영양 결핍이 됐던 그런 스트레스를 반드시 겪고 지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릿고개라는 말 하잖아요. 건강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뼈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 뼈에 많은 그런 집단 차원의 뼈를 분석을 하면서 그 사람들 몸에 그런 흔적을 보면서 정말 저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보릿고개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제가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연구 사례였습니다. 똑같은 시대라도 양반층과 일반 민중의 뼈는 차이가 있던가요? 어떤 지표로 구분이 되나요?
네, 조선시대 그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양반도 있고 서민으로 추정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뼈로는 알 수 없고요. 무덤의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양반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그리고 서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실 그분들의 생전 삶이 얼마나 달랐을지가 저희 연구자들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전에 섭취했던 시기,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생전의 어떤 노동 강도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근육의 사용 정도, 강도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한 연구에서는 사실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보다는 그 두 집단의 차이보다는 사실 남녀의 차이가 사실 좀 더 컸고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주로 섭취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안정동의 원소 분석에서는 일부 연구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대부 계층의 무덤에서 출토된 사람들의 경우는 일반 평민들보다 단백질 섭취 비중이 살짝 더 높게 확인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의 삶의 패턴,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다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염병이나 대기근이 있었던 시대에 뼈에는 어떤 공통적인 흔적이 남아 있었을까요? 사실 전염병 중에 급성 전염병은 뼈에까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의 경우는 뼈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근 몇 년 동안 겪어왔던 메르스라던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던가 이런 바이러스는 급성 전염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뼈에까지 흔적을 남기지 않고요. 오랫동안 우리 몸을 만성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전염병의 경우는 뼈의 흔적을 남기죠. 그러나 전염병의 종류마다 사실 뼈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패턴들이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전염병의 종류를 진단할 수 있겠고요. 대기근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특정 영양 성분이 장기적으로 부족한 그런 식단을 섭취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장기적으로 결핍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경우는 다리가 휘어지는 굴병 증세를 보이는 경우들 많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장기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철 성분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부족한 식단을 유지했을 경우는 빈혈에 의한 다양한 병변들이 뼈에서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런 병변들은 주로 이제 머리뼈에 흔적을 남기는데 머리뼈 두께가 비정상적으로 특정 부분이 두꺼워진다거나 아니면 눈천장 뼈라고 하는데 안화천궁이라고 하는 병변이 있는데요. 눈천장뼈의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 뚫리는 그런 변형들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뼈를 오래 연구하신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건강한 삶은 어떤 의미인가요? 뼈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뼈라는 조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데요.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골수 공간을 담고 있어서 또 피를 끊임없이 생성하게 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하고요. 칼슘의 저장소이기도 하고 또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을 마치 지렛대처럼 수축하고 이완시켜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뼈인데요. 제가 이제 무수히 많은 뼈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신 분의 뼈는 정말 뼈도 남다르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어떤 안 좋은 자세라던가 반복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 편식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러니까 특정 성분이 부족한 식단 이런 것들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결국 뼈에도 그 흔적이 남는다는 그런 사례를 저는 무수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을 잘 섭취하고 그리고 적당한 스트레스 사실은 과도하게 뼈에 어떤 역학적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른 어떤 퇴행성 관절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실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그런 또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이 뼈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꾸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지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듯이 또 뼈 건강에도 당연하게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람 뼈를 문화유산처럼 존중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네, 사실 사람 뼈를 문화유산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적으로 사람 뼈를 연구하는 것 자체를 좀 터부시해 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사람뼈는 아무리 오래된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라 할지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오래된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의 경우도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화장 처리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절차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가 연구 자료로 분석되고 또 오랫동안 축적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 우리와 가까운 나라의 사례를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 자료가 연구기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발굴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석되지 못하고 화장 처리되는 그런 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나 문헌이 없던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뼈라는 연구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이 마련되고 나서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사람뼈를 연구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법령, 중요 출토 자료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유산은 아니죠. 중요 출토 자료로 지정이 되어서 분석기관에 인계가 되고 또 체계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최근에야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뼈가 체계적으로 축적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여전히 좀 법령에 좀 미비한 그런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